네, 여러분 어색하지만 또 새로운 시도는 항상 좋은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로 이거 올릴게요. 유튜브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해요? 제가 암호처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링크만 우리 수업 자료에 올려줄게요. 그 유튜브 주소만. 딴 사람들은 볼 수 없게. 자, 스타 강사? 네. 아이, 그런 거 없어.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1장에 사실 1장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어떤 그 요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두 섹션을 더 공부할 건데 이 챕터에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유전자와 형제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거고요. 마지막 섹션에서는 우리 유전학의 여러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럼 도대체 유전자와 형제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냐? 뭐 그냥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간단해요. 어떻게 유전자가 예를 들어 표현형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발현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할 거고요. 또 여기에서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종은 각각 개체별로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바퀴벌레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바퀴벌레는 자기들끼리 다 개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어떤 제네틱 베리에이션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 그거에 관련된 간단한 브리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와 형제, 그 다음에 환경사의 관계. 실제로 그 유전자만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알죠? 여러분 뒤쪽 후반부 챕터에 가보면 우리가 양적 유전학, 퀀티티브 지네틱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사실 여러 유전자와 더불어 환경까지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연구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유성생식하는 우리 사람 같은 경우 유성생식하는 생물이잖아요. 유성생식하는 생물에서 유전자가 어떻게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섹션에서는 이 진화의 과정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형질은 어떤 생물이 나타내는 모든 특징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특징들. 그 형질이 우리의 머리카락 색깔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눈 색깔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유전자를 PCR 증폭해서 전기영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일종의 형질이 될 수 있어요. 전기영동에서 친구들과 분명히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다 뭐 형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형질이 가능해요. 형질을 좀 구분해 보면은 일단은 형태 형질이 있습니다. 몰폴로지컬 트레이트인데요. 뭐 꽃의 색깔 같은 경우에 꽃의 색깔 같이 어떤 생물의 그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형질. 그걸 우리가 몰폴로지컬 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리적 형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그 당을 그 메타볼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예를 들어 요즘 유당 같은 거 분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엄마 젖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유당 분해 요소가 잘 나오지만 성인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전자가 발현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그 우유와 관련된 음식을 먹게 되면 상당히 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좀 그 배탈도 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상당수가 많고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민족에 따라서는 그런 유당 분해 요소를 늦게까지 보유한 민족들도 있어요. 특히나 뭐 그런 기마 민족들 있죠. 옛날 그 기마 민족의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나이 들어서까지도 그 우유 제품을 계속 먹기 때문에 아마 셀렉션 돼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그 성인이 돼서도 잘 분해한다고 합니다. 물론 개체별로 변이는 있어요. 사람들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나이 들어서도 잘 분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리적 형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적 형질도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 새들 보게 되면요. 새들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죠. 그럼 메이팅 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심심하면 걔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걔들이 뭐 우리 사람처럼 어떤 그 예술을 좋아해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런 애들은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번식과 관련된 목적이 많습니다. 메이팅 콜은 번식해서 상대방의 그러니까 자기 종의 다른 짝을 불러 모으기 위한 어떤 유혹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용이 되는데요. 이런 것도 일종의 형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질을 굳이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기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어떤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배웠든지 아니면 다른 수업에서 배웠지 알겠지만 우리가 우리 생물체에는 세포부터 해서 개체에 이르기까지 또 집단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높은 수준으로 조직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화 수준에 따라서 형질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먼저 분자적 수준에서의 몰레큘러 레벨에서는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이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이런 수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표현형의 생물의 어떤 형질이 드러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수준에서는 이 단백질이 세포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도 일종의 여기서도 셀룰러 레벨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하게 접하는 게 이제 오르가니즘 레벨, 개체 수준이에요. 개체 수준에서는 어떤 개체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까 봤던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 수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퓰레이션 레벨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어떤 종의 형질이 자연 선택이나 이런 진화적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열대 적도 지방 같은 경우는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저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피부색이 창백한 사람도 괜찮을 수 있는 상황. 이런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질들이 좀 다양한 레벨에서 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요, 몰레큘러 레벨에서 일관되게 어떤 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음 페이지의 그림과도 밀접합니다.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 여기서 정의를 한번 들어보죠. 얼릴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옛날에 알렐리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영어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얼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립 유전자는 뭐냐면 뒤에 나와 있어요. 어떤 한 유전자의 서로 다른 서열들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변이형이에요. ABO 혈액형을 띠게 되면 ABO 혈액형을 결정한 유전 좌위가 있죠. 유전자 자리가 있습니다. 해당 유전자에 들어가는 거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카세트가 들어가느냐, A야, B냐, O냐 세 가지 종류의 카세트가 존재할 수 있겠죠. 자, A, B, O 이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한 유전자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 이것들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혈액형 ABO 혈액형 결정하는 유전자 자리에는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분자 수준에서 이제 여기서는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여기 우리 나비에서 dark and light, 즉 여러분 공업 암화라고 하는 거 교과서에도 많이 나온 예인데요. 그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짙은 색의 나비와 그다음에 좀 엷은 색의 색깔을 가진 나비는 결국 그들이 나비가 갖고 있는 뭐에 의해서 색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 색깔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그 색소를 결정하는 색소를 많이 만드는 대립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덜한 대립 유전자가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런 두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몰레큘러 레벨에서 존재하는 형질의 어떤 존재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포 수준이 되겠죠. 자, 세포 수준이면 이 대립 유전자가 발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가 어떤 엔자임, 효소를 발현할 거예요. 그럼 그 효소는 뭐에 관련된? 이 색소를 만들거나 이 색소를 분배한다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대립 유전자들이 되겠죠. 그 효소들이 되겠죠. 그런 효소들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짙은 색을 나타내는 어떤 나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색소를 만들 수 있는 효소, 더 효율적인 색소가 될 수 있고요. 옅은 색의 나비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덜한 애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단백질 수준에서 단백질들이 만들어내는 그것들이 세포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것들은 이제 세포가 모여서 개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개체의 겉에 색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많은 색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많이 구성된 그런 개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짙은 색깔의 나비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옅은 색깔의 나비가 될 겁니다. 자, 집단 수준에서 우리가 집단 또는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태학에서는 보통 파퓰레이션을 개체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이런 유전학에서는 집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합의점은 도달하지는 않았고요. 각자 그냥 편한 대로 쓰기로 이렇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것들이 어떤 환경에서는 여러분 공업 아마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이 예를 들어 끓음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어때요? 좀 밝은 색이 더 유리하겠죠, 생존에.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그런 석탄의 그을음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오염된 환경에서는 좀 옅은 색의 나비들이 굉장히 유리했던 걸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는 물론 나방이긴 하지만 나방이나 나비나 다 같은 나비목에 속해요, 여러분. 자, 그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립유전자, 유전자의 그 핵에 들어있는 어떤 그 색소를 만든 효소에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은 다크 얼릴이라고 지칭했고요. 오른쪽은 라이트 얼릴이라고 했는데 다크 얼릴과 라이트 얼릴의 그 효소가 구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들이 이제 몰레큘러 레벨에서 나타나고요. 이것들이 이제 효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 예를 들어 다크 엔자임이 있는 것들은 이 다크 얼릴을 가지고 있는 다크 얼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효소 같은 경우에는 세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색소들을 갖고 있겠고요. 세포 수준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날개 세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덜 효율적인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색소를 덜 갖게 되겠죠. 자, 개체 수에 보면은 더 진하고 옅은 색깔. 그리고 개체 집단 수준에서 보게 되면 자, 이런 진한 색깔 같은 경우는 주변이 어두운 그런 배경에서 훨씬 더 잘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옅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지금 이런 데 더 좀 뭐랄까 환한 곳에서 더 어울릴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형이 유전자와 그런 그 형질사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유전학에 대한 정의를 저번에 얘기를 했겠지만 유전을 연구를 해요. 부모 세대에서 자손 세대 넘어간 유전을 연구하고요. 또 연구한 게 바로 변이에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변이에 관련된 연구는 중요하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똑같은 유전자만 갖고 있다고 하면 유전학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개치만 연구하면 끝나고 그러기 때문에요. 변이를 연구하는데 도대체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유전적 변이, 유전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집단 내, 개체군 내에 개체 사이에서 존재하는 물려받은 형질의 차이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유전자를 지칭하지 않아도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혈액형의 차이, 이것도 유전적 변이에요. 혈액형에 관련된 유전자를 정확하게 몰라도 변이가 존재하죠. 그리고 그 변이는 유전돼요. ABO 혈액형은 분명하게 유전이 됩니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유전적 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꽃 같은 경우에는 흰 꽃 대 자주색 꽃, 그다음에 이제 털 같은 경우에는 검은 털 대 그 갈색 털, 이런 것들이 다 유전적 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 유전자에 결정되는 것이죠. 물론 이 갈색 털이 염색에 의한 갈색 털이라고 하면 이거는 유전적 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적 변이가 굉장히 극심한 종들이 있어요. 몇몇 종들 같은 경우에 너무너무 차이가 나.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변이 때문에 얘들을 과거에 한때 다른 종으로 놓는 경우도,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전적 변이가 종 내에 있는 유전적 변이가 극심한 경우죠. 여기 이 개구리를 보세요. 별로 이 개구리는 만지고 싶지 않게 생겼습니다. 이쁜가요? 노란색 좋아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화려한 개구리들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독개구리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독개구리는 없지만 저기 남미나 중미 같은 데는 이제 화려한 개구리들은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자기를 드러내죠. 먹다가 골로 가는 경우도 많죠. 얘들이 갖고 있는 그 독개구리. 심지어 그 동네 원주민들은 얘들의 독개구리 피부에 있는 독을 이용해서 화산을 만들어서 독화산을 만들기도 하죠. 자, 이건 근데 안타깝게도 같은 종이에요. 다른 종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변이가 심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런 변이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변이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모든 유전적 변이의 궁극적인 원천은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에 대해서 뒤에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돌연변이는 여러 종류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얘기해보죠. 먼저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어요. Gene mutation. 유전자 돌연변이는 유전자 서열에 발생하는 돌연변이인데 이게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점라인셀, 우리가 생식계열 세포에 나타나는 돌연변이만을 한정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체세포에 나타나는 소마틱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진 뮤테이션, 여기에 해당하는 진 뮤테이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뭐 한 개 또는 두 개 또는 아니면 결실, 삽입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유전자 내에서의 서열 변이가 서열의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왜냐하면 코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백질을 코딩 암호화한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세 개 단위로 코돈들이 존재하죠. 근데 보통 코돈의 첫 번째, 두 번째 돌연변이가 생기면 아미노산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아미노산이 안 바뀐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얘가 치환이 생기게 되면요. 그런 경우에는 아미노산 자체를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구조 자체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돌연변이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 하나가 결실되거나 삽입되면 어때요? 그런 코딩 리전의 그 프레임, 그 리딩 프레임이 딱 밀리죠. 밀리거나 빠지게 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수능 볼 때 가장 치명적이게 이게 하나 다 빼놓고 쓰는 거. 막 그러면 답안지 교환하기 다 끝났는데 시간 끝났는데 막 밀렸으면 끝장나는 것처럼 그런 경우와 비슷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진 뮤테이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염색체 순에서의 그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하나는 염색체 수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구조 자체에 생긴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구조도 워낙 염색체가 다이나믹한 사실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염색체는요, 여러분 염색체 한 마디 한 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역사를, 유전 진화 역사를 갖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로스오버도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빠한테 받았다 하더라도 아빠한테 받은 그런 염색체도 할아버지 할머니 염색체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데요. 근데 그런 와중에 염색체 일부가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염색체 일부가 한번 중복이 돼가서 더 끼어든다든지 이런 또 염색체 일부가 다른 곳에 가서 자리 잡는다든지 이런 어떤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원래 그런 다이나믹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생겨요. 자, 이런 어떤 염색체 구조적인 변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 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그런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21번 염색체 하나. 또 어떤 경우 X 염색체 하나가 결실돼서 터너 증후군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XY가 되면 클라인펠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숫자가 하나가 늘거나 줄거나 두 개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이런 이수성 돌연변이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아예 염색체 세트가 통째로 늘어나는 그런 돌연변이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배수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돌연변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배수성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식물에서 흔하게 나타나요. 식물. 그러니까 식물이 진화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배수성 돌연변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존재하는데요.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수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카피가 두 카피가 되고 두 카피가 네 카피고 뭐 8배체, 16배체 이런 식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만큼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은 종에서의 어떤 배수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른 종의 유전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 종의 유전체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식물은 뭐 어떤 상황이 와도 A 종에서 갖고 온 걸 이용해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고 B 종에서 갖고 온 상황을 이용해서 모면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식물만의 어떤 전략이 가능해요. 다운 증후군과 식물 이 식물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적어도 3종 이상의 유전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애들이고 그게 가능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배수체를 만들다 보면 의외로 괜찮은 품종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배수체를 많이 만들기도 하죠. 자,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전자는 이 형질은요 유전자뿐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도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만으로는 환경을 그 형질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유전자와 환경 사이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norm of reaction이라고 합니다. 어떤 리액션이 굉장히 좀 그 유전자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같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다른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넓은 범위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우리의 키나 몸무게, 그다음에 지능까지도 좌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특히 뇌 발달기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지 않으면 지능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도 다 우리 환경의 영향인 것이죠. 또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유전병이라고 하죠. genetic disease, 유전 질환 또는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환경을 잘 조성해주면 무탈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페닐케톤요증이에요. 여러분 페닐케톤요증 아시죠? 페닐케톤요증은 이 유전자가 문제가 생깁니다.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변환시키는 이 효소인데요. 페닐알라닌 대사에서 이 단계 이 효소가 고장이 나게 되면요. 타이로신 넘어갈 수 없죠. 타이로신은 음식물 통해 섭취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페닐알라닌을 먹게 되면요. 이 페닐알라닌이 다른 걸로 이렇게 컨버트 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어요. 축적이 되기 때문에 페닐알라닌은 저게 이제 무슨 다른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페닐알라닌은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근데 그 변형된 형태가요. 굉장히 독성을 나타내고 특히나 신경 발달을 저해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이 축적이 돼서 특히 신경계가 발달하는 어린 시절 엄마 뱃속에는 괜찮아요. 왜? 엄마가 정상이면 엄마랑 태아가 혈액을 교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한테 과도한 페닐알라닌을 다 변환시키거든요. 얘는 변환시키지 못해도 엄마가 그걸 변환시켜줘요. 그러니까 괜찮아.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서 그때부터 뇌발달이 계속 되죠. 어느 정도 나이 때까지 계속 뇌발달이 됩니다. 자 그때 페닐알라닌 음식을 먹게 되면 얘는 스스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뇌가 정신발달에 지체가 됩니다. 이 페닐케톤요증은 이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흔한 질병은 아니에요. 근데 이 코케이시아, 그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페닐케톤요증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바로 거기에 특이적인 시기를 제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페닐알라닌이 적게 든 음식을, 적게 든 분유, 적게 든 음식을 다 처방하게 됩니다. 워낙 거긴 페닐케톤요증이 많으니까 그런 애들을 위한 음식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유 안에도 페닐알라닌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 이 아이가 이제 페닐케톤요증에 걸렸는데 뇌 발달이 거의 끝나가는 나이까지 페닐알라닌이 적게 든 음식을 먹게 되면 얘는 문제 없이 뇌가 정상적으로 잘 발달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시기를 먹게 되어도 큰 영향이 없으니까 물론 영향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전적으로 결정된 어떤 얘들의 운명이라 하더라도 환경을 잘 조작만 해준다고 하면 얘들이 자기의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유전 질환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어떤 예를 보여준 겁니다. 지금. 자 이제 부모로부터 자손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유전의 법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그레고 맨델이죠. 맨델 수도사로서 19세기 중반부에 수도원에서 시간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콩을 키우면서 완두콩을 키우면서 그 법칙들을 발견합니다. 그 수도원이 굉장히 관대했던 것 같아요. 물 주고 막 그거 세고 뭐 이런 시간도 충분히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전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세포 분열, 우리 셀 디비전, 세포 분열에서 염색체들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거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 감수 분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감수 분열 분리의 법칙 같은 것도 다 감수 분열과 관련이 되어 있죠.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성생식하는 종의 수는 보통 200채 생물들입니다.
이배체라고 하는 거는 반수체, 그 해플로이드는 아빠한테, 해플로이드는 엄마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해플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정자나 난자와 같이 그 생식세포들은 반수체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수체 염색체들이 모여서 온전한 이배체 개체가 되고 얘가 살면서 또 자기의 반수체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또 다른 반수체 생식세포와 결합을 시켜서 또 이배체 자손을 만들고 일정한 어떤 그 염색체 수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게 하고요. 자, 그러면 반수체가 만나면 각각 1번부터 1번, 2번, 그 다음에 X, Y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염색체가 1번, 2번 이렇게 쌍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쌍으로 된 염색체를 우리가 호몰로거스 크로모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죠. 상동 염색체는 정확하게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 염색체 같은 위치에 같은 유전자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야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상동 염색체 상에 있는 유전자는 2카피씩 가지게 됩니다. 2개씩. 2개씩 가지게 되는데 아까 봤던 PKU 질병이 나타나게 되려면요. 이 아까 페닐알라닌 하이독실레이즈라고 하는 그런 효소가 고장이 나야 되는데 정상적인 유전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쪽 아빠한테서 정상적인 것 같고 엄마한테서는 돌연변이 그 유전자를 받게 되면요. 정상적인 유전자가 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발현이 되게 되면 얘 같은 경우 어때요? 그냥 페닐알라닌을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근데 둘 다 이상인 거,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갖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그 호모자이고트, 열성 호모가 되게 되면요, 얘는 페닐알라닌 대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페닐케톤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X와 Y 염색체가 문제죠. X와 Y는 성 염색체로서 독특하죠. 둘은 이 감수분열 때 서로 붙어 접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둘 사이에서는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지 않고요. 둘 사이에 상동 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와 Y는 완전히 별개의 염색체인데 특히나 이 X와 Y 때문에 특히 성염색체 연관 질환 같은 경우는 독특한 패턴이 나타나죠.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가혹해요. 그렇죠? 여성은 X를 2개 갖고 있기 때문에 X상에 생기는 문제를 다른 쪽에서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호모가 돼요. 둘 다 돌연변이가 대립유전자를 갖고 있어야만 질병 발병하지만 남성은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그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발병률을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지금 X가 2개인 걸로 봐선 이 염색체 세트의 주인은 여성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게미트라고 불리는 우리가 생식세포라고 합니다. 배우자 세포 또는 생식세포라고 얘기하는데요. 스펌, 에그. 그래서 그 정자랑 그다음에 그 난자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게미트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은 반수체가 되겠고요. 반수체 세포 염색체는 23개 갖고 있습니다. 정자 암수를 결정하는 건 역시 그 정자에 의해서 결정되죠. 여기는 이제 어떤 정자라고 보면 여기에 X 염색체가 있다고 하면은 이 정자와 결합한 이 정자와 또 다른 난자와 결합하게 되면 이거는 여성을 만들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Y가 되게 되면 남성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게멧과 반대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소마틱 셀들을 들 수 있습니다. 소마틱 셀, 우리가 체세포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체세포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방금 얘기한 그 게멧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플로이드, 반수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정을 통해서 반수체 만나서 제대로 된 이배체 세포가 접합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오묘한 게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시스템은요. 왜 유성생식이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긴 해요. 예를 들어 무성생식으로 분열하게 되면요, 매우 좋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무성생식으로 완벽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세포가 있어요. 생물이 있어요. 그럼 얘는 무성생식으로 번역하면 그 환경에 완벽한 애들이 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성생식의 장점이나 단점은 뭐냐면 완벽한 조합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얘가 만들어낸 정자와 난자는 완벽한 조합이 아니죠. 왜냐면 깨져요, 그 조합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받은 정말 훌륭한 완벽한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완벽한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좀 이상하게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완벽한 조합들이 깨져서 다시 새로운 조합이 다음 세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만들어진 조합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완벽한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개체 내에서는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유성생식을 통해서 깨져요. 다시 깨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이죠. 그렇게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은 완벽한 조합을 깨는 대신에 뭘 우리한테 주냐면요. 다양성을 줍니다. 부모 두 사람, 엄마 아빠로부터 만들어진 자손들, 만약에 능력에 대해서 100명의 아들, 딸 낳았다고 하면 이 100명의 아들, 딸이 유전적으로 동일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정자와 난자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염색체 세트 두 세트를 가지고 있고 엄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세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그대로 정자 난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들이 또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요.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빠가 만들어낸 정자, 엄마가 만들어낸 난자 전부 다 조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조합들이 만나서 또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도 유성생식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다른 유전자 조합을 갖게 돼요. 굉장히 다양한 유전적 변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성생식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어떤 그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생물의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 진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새로운 팔이 날개가 생겼어요. 이런 거를 진화까지 아니라더라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진화는 이것입니다. 집단에서의 유전적 조성이 변화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 유전자 풀 고등학교 생투에서 생투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집단이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의 총합입니다. 근데 이 총합이 매 세대 바뀌게 돼요. 그렇죠? 당연히 매 세대 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화는 그리고 눈에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지만 이제 그 유전자 풀에 작용하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압력이 존재해요. 그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고 거기 번식할 수 있는 개체들이 그 다음 세대에 자손을 남기요. 자손을 남긴다는 얘기는 자기 유전자를 그 다음 세대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는 그 전 세대와 반드시 유전적 구조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물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진화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연 선택은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두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게끔, 즉 잘 생존하고 잘 번식할 수 있게끔 하는 유전자 조합, 최적의 유전자 조합을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고 번식을 해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던 유전자가 그 다음 세대에 그만큼 더 많이 남게 되겠죠. 그렇지 못한 개체들은 그 다음 세대 유전자에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 달리 축적이 되게 되면 생물도 시간을 따라서 쭉 보게 되면 계속 변화해 와요. 자, 이거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 이게 미시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의 유전 진화를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화석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보면 굉장히 큰 변화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죠. 저게 맞느냐? 얼마 전 교과서에서 배제가 된 말의 진화, 말의 진화에 그러니까 그 종교단체 이런 분들이 타겟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과서에 만들어지게 되면요, 만들기 전부터 해서 타겟을 잡아가지고 그 수많은 민원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2015 교육과정도 보면은 상당히 진화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거의 없고 마이크로 에볼루션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말이 있죠. 말의 진화를 보게 되면요. 자, 말의 어떤 선조라고 불리는 것들과 이제 개통수들을 이제 보여보고 있습니다. 어떤 진화적 경향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이거는 그냥 말이 지금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들 여기 있는 보이는 이런 종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크기로 그다음에 발가락 수는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초식에 적합하게끔 이 턱이 발달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 만류의 그 속은 에쿠스 속이 유일해요. 에쿠스 속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이 섹션에서 여러분 우리 그 유전학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학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달 유전학, transmission genetics. 그다음에 분자 유전학, molecular genetics. 그다음에 집단 유전학, population genetics. 세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전달 유전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모델 5가지 먼저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그 잠시 얘기하면 전달 유전학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시험 봤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유전자가 넘어가는 패턴들 이런 것들 연구한 겁니다. 그리고 멘델이 연구했던 그런 분야가 바로 전달 유전학이고요. 유전학 중에 가장 고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몰레큘러 제네틱스는 자 유전 그 아까 봤던 유전자와 형질 그 발현 사이에서 그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자로부터 어떻게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돼서 형질이 발현되는지, 어떤 유전자가 어떤 특징을 좌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어요. 가장 이 세 분야 중에 가장 최신의 분야가 되겠고요. 파퓰레이션 제네틱스는 그 중간쯤 위치해 있습니다. 파퓰레이션 제네틱스는 그 파퓰레이션, 집단 내에 존재하는 유전적 변이를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어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순서는 보통 이거 순서대로 보통 교과서들이 많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전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델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같은 모델 생물을 이용하면 어쨌든 연구 성과에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시너지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만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해당 모델 생물로부터 얻은 지식을 그 모델 생물과 근연의 종들한테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랩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것들이 이게 모델 생물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걸로 세균 중에는 자 대장균 있죠. 대장균은 뭐 모든 게 다 까발려져 있어 밝혀졌습니다. 유전체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그다음에 효모가 있습니다. 자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자이로 불리는 효모가 있고요. 효모는 세포 주기 같은 거 연구에 정말 많이 이용됐습니다. 세포 주기. 그다음에 이제 초파리 하면 여러분 유전학에 이 초파리를 빼놓으면 유전학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초파리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뭐랄까 우리가 연관이라든지 여러분 싫어하는 연관 그 개수 있죠? 리컴비네이션 프리퀀시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게 이제 초파리로부터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시노합다이티스 엘레강스 즉 네마토드 우리가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불리는 토양 흙에 사는 선충인데요. 이거 가지고 이제 발생이라든지 이런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우스 사람과 가깝죠. 그다음에 아라비도시스 탈리아나 식물에서의 모델 생물인데요. 이 아라비도시스 때문에 식물 같은 경우 식물학의 발전이 정말 비약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이 초파리를 보십시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림도. 이 큐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큐모는 체세포 분열을 하는데 이 버딩이라고 하는 즉 출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분열을 하죠. 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그 다음 세포가 된 애들이에요. 이렇게 무슨 뭐 애들 혹이 난 게 아니라요. 출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애들은 무성생식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물론 이 효모가 무성생식만 하는 건 아니고요. 유성생식도 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전달 유전학입니다. 전달 유전학의 주 관심 주제는 유전 패턴이에요. 유전 패턴.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큰 연구 분야는 아니지만 교육학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또 유전이라고 한 현상 자체를 이 전달 유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서 이제 이 멘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기가 이제 이 유전의 법칙을 발견했는데요. 그 유전의 법칙을 위해서 교배를 시켰습니다. 유전 교배를 시켜가지고 특정 형질을 갖고 있는 것과 또 다른 형질을 갖고 있는 개체들 교배시켜가지고 어떻게 그 형질들이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지를 패턴을 분석했죠. 그래서 멘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통계적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박했다고 해요. 이거 아니면 이거, 저거 아니면 저거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대 1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이제 분리의 법칙 3대 1, 표현형이 3대 1로 나오잖아요. 우성과에서. 그러면 그 3대 1의 패턴이 정확하게 90개체 대 30개체가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91개체 대 28개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였죠. 근데 이것들 여러 번 시행을 반복하다 보니까 대략 3대 1의 패턴이 나타나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유전을 결정하는 인자가 두 개가 있다. 한 개체마다 두 개가 있고 이것들이 분리가 돼서 그 다음 세대에 다시 결합된다. 그래서 분리의 법칙을 그렇게 해서 유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너무 앞선 내용. 어떻게 그걸 거기서 그 얘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굉장히 사변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됐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고 20세기 초반에 와서 인정되었죠. 그래서 해보니까 맞거든. 다른 사람들 해보니까요. 자, 그래서 전달 유전에서 관심 있는 주제들은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 어떻게 염색체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느냐. 뭐 다 알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유전자 유전의 그 공통된 패턴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뭐 또 이상한 패턴들이 있죠. 사람들 이런 거에 시험 내는 게 정말 좋아해요. 유전 패턴인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벗어난 패턴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좀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챕터에서 보시면 챕터 2에서 챕터 10까지가 바로 이 전달 유전에 관련된 주제들로 되어 있고요. 분자 유전학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최신의 유전학 분야고요. DNA를 다루고 있습니다. DNA와 얘들이 어떻게 진 익스프레션을 관련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DNA와 RNA, 단백질을 분석하는 것이 이들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어떤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유전자의 기능을 죽여요. 돌연변이를 계속 죽여가지고 얘가 무슨 표현을 나타내는지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능 유전자를 죽여가지고 특히나 loss of function 여러분 기능 상실 돌연변이 아시죠? gain of function 기능 획득 돌연변이와 기능 상실 돌연변이는 서로 완전히 반대인데 우리가 이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능 상실 돌연변이가 좀 더 적절하죠. 이 기능을 죽여가지고 표현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표현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은데요. 뭐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요. 뭐 돌연변이가 분자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물론 이것도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 동안 유전자 발현은 어떻게 조절되느냐. 이 부분도 일부 연구가 되어 있어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 연구들 아직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population genetics입니다. 우리가 집단 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집단 유전학, 여러분들이 생투를 공부했으면 생투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연선택, 유전적 부독, 뭐 돌연변이, 그 다음에 뭐 마이그레이션 이주,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집단 유전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집단 유전학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대립유전자 빈도입니다. 대립유전자가 진풀에 존재하게 되겠죠? 어떤 대립유전자와 어떤 대립유전자, 뭐 ABO 혈액형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 집단 내에서 A의 대립유전자의 빈도와 B 대립유전자, O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계산할 수 있고요. 비교할 수도 있어요. 이런 대립유전자 빈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대립유전자 빈도가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보면 집단 내에서 어떤 요인들이 그 어떤 대립전자가 더 많게 존재할 수 있게끔 유지해 주는가.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아프리카 말라리아 그 창궐 지역에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대립전자 아시죠? 네, 그것들이 어떻게 거기서 높게 빈도가 유지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 이 집단 유전학자들의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적은 챕터, 25, 26 챕터만 다루고 있어요. 수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생물하시는 분은 수학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수학자들이 많이 기여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또 앞으로 우리 유전체 시대가 도래하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는 뭐
여러분 과학적 연구 방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